지난 이야기. 오스트리아군과 결전을 앞두고 벼랑 끝까지 몰린 나폴레옹.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아르콜 다리를 건너 드디어 역전에 성공하고 유럽 최강의 군대 오스트리아까지 격파하면서 나폴레옹의 이름은 전 유럽에 퍼져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별동대가 오긴 와요. 간신히 왔더니 본대는 철수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난번 로다강 다리처럼 건너와서 여기를 다리를 점령을 했는데 네. 본대가 가버렸잖아. 그 오스트리아군도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 다시 공격해서 이걸 밀어버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안 되고 결국 다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간신히 내 다리를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다리를 점령하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스토리가 별 재미가 없잖아. 네. 나폴레옹은 계속 신문에 보도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치고받고 보냈다가 실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또 다리인데. 그래서 이게 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이러고 뛰었다. 그랬는데 건너진 못했다. 아니, 뛴 거부터가 뻥이지. 뛰긴 뭘 뛰어요. 안 했어요? 그 진실을 말하면 근데 저도 안 아까 뛰었다라고 생각.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저거? 싶었던 게 팩트예요? 뭔가 약간 가짜야? 왁 뛰고 폭탄 빵 삐! 왁 장군님을 구하라. 다 뻥이에요? 나폴레옹이 원래 가난한 시절에 소설을 많이 썼어요. 알바로. 이게 저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일생을 구술을 했는데 네. 그것도 하는 말이 당시 나폴레옹 전기가 수십 권에 나와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라도 역사의 증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니네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래도 쓰셔야죠. 그래서 구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수가 소설이에요. 이 얘기도 전부 지가 근데- 거기서 만든 거야. 그건 사실 이해가 가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허준 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허준 씨가 어떤 전투에 참가했어요. 네. 근데 총탄이 날라와서 허준 씨 요 팔을 아주 살짝 싹 스쳤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허준 씨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큐. 그때 초당 한 1,200발 정도 총탄이 빗발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전투에서 지면 우리 가족 다 주는 거야. 나는 그 다리를 뛰어 건넜어. 마치 모세의 길이 열리듯이 총탄이 내 옆을 비껴가는데 그 와중에 한 발이 여기 지금 잠겨있어. 이것이 다리 건너기 전에 한 방. 이게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저러니까 남들도 또 따라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동생들하고 다 사이가 안 좋아요. 다 형님을 이용해 먹는데 루이라고 나폴레옹은 걔를 제일 좋아했대는데 네, 얘도 이제 등을 쳐요. 얘가 또 회고록을 쓰는 거야. 그땐 사실이 아니야. 아, 루이 회고록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때 깃발을 든 것까지는 맞아. 어. 운명이 걸린 전투잖아. 그렇죠.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고 탁 뛰었는데 다리로 가기도 전에 그 강둑을 따라 뛰다가 빠졌어. 엎어진 거. 우리 형님이 수영을 못해. 그래서 허우적거집을 다 끄집어냈어. 나 아니었으면 우리 형 죽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누구면 이것도 뻥이야. 근데 이제 제일 정확한 기록이라고 믿는 건 부관의 기록인데 깃발이 있는데 오긴 왔었대요. 네. 뭐 다리가 걷는 게 어디 깃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깃발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너희들 이 전투에서 다리를 못 건너면 우리는 이거다. 우리의 운명이 걸렸다. 가라. 그리고 가셨대요. 그게 진상이었는데 말씀하시고 가신 거. 기 옆에 서 계셨구나. 기 앞에 서서 다리를 향해서 뛰란 말이야.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그러고 본인은 가셨다. 근데 그러면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거짓인 건가요? 무슨 부상을 뭐 입어요? 멀쩡한데요, 뭘. 부상 안 입었어요. 아니 아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이렇게 뛰었는데 포탄이 꽝 터져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하늘이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된 신문 기자가 있으면 아니 포탄 폭발력에서 떨어졌으면 뭐 파편이라도 어디 뭐 내가 천운이다 내가 이게 안 박혔다 내가 이 원래 알아 파편이다 피해 갔잖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전투인데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전투에서 애들을 밀어넣어서 고기를 다져가면서 해서 점령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총재 정부나 그걸 쓰는 신문 기자들이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무능력한 놈 아니야? 이거 응? 애들 고기 다져가지고 겨우 건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나와. 깃발 얘기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된다는 나폴레옹이 거예요. 똑똑하긴 똑똑한 거라. 그러네요, 진짜. 다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 그러면 지금 이 요새 병력과 지금 이제 메인 병력까지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주력군이 파리로 밀고 내려가지 않고 나폴레옹한테 왔다가 전세가 역전당했다. 이러면 오스트리아도 이제는 막바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의 허락을 받아내요. 네. 내가 북쪽으로 오스트리아를 밀고 올라가겠다. 어.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 얘기가 좀 복잡한데 네. 어쨌든 올라가다 보니까 총재 정부도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 이거. 네. 결국은 뭐 문도 좋고 어쩌저쩌고 그래갖고 오스트리아가 휴전제를 해버립니다. 요때 전투는 이렇게 위력으로 보여줘서 휴전 제의하면은 뜯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와, 근데 덕분에 전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나폴레옹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폴레옹의 위상이 어마무시해졌을 것 같아요. 들었대잖아.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폴레옹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 이때부터는 마치 뭐 유럽 최고의 명장인 것 같은 품위도 있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들리는 얘기하면 이때부터 뭐 손 안에서 손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모자를 나폴레옹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넓게 넓게. 보면 약간 바보같이 써요. 예. 근데 어. 원래 그 전까지 이런 모자라기보다는 보통 그게 좀 앞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네. 모자였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거에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협력자였던 애가 이제 나중에는 적이 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쁜 놈이지만 아무튼 저런 천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항상 왜는 안 적잖아.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전략적 천재라는 걸까?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아니었는가 싶기는 해요. 보통 군인들은 뛰어날수록 정치를 잘못해요.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직업이고 목숨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군대라는 거는 죽기 살기잖아. 그렇죠. 다리를 밀어라 이렇게 되는데 정치라는 건 다양한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걸 잘 못해.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좀 자기 PR을 잘 못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자기 PR을 잘했다는 패튼과 메가더. 그렇게 뭐 좀 욕만 뒤지게 먹었잖아. 아이젠하워는 그래도 좀 성공적인 케이스. 아이젠하워는 소수 이게 오히려 안 했잖아. 이렇게 수수하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폼을 잡으면 인상은 강렬한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은 항상 뭐 아니면 도야. 나폴레옹은 이게 정치도 참 잘해요. 그걸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지 메이킹에 대단히 성공적인 예고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또 하나 성공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옛날에 카이저식 수염을 길렀다가 강렬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히틀러 특유의 코수염 면도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대중연설할 때 대단히 강한 인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의 수완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래. 예를 들어 대중한테 강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사람은 위에 가서 이거 잘 못해요. 그리고 요거라고 내가 표현하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 나폴레옹이 바라스를 가지고 놀았던 거는 바라스는 쟤가 야심이 있는 걸 알았지. 하지만 쟤는 성격적 결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줬거든. 그렇죠. 근데 둘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한 게 아니라 나 야심 있어. 하지만 당신한테는 내가 제압당할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치는 걸 잘해. 거기다가 대중선전도 그렇게 잘해. 이 대중선전의 천재잖아. 그러면 이거 딱 전투 끝나고 돌아와서 또 한마디 했겠는데요? 세인트 헬레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이미 세상이 내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날개를 타고 있는 것처럼. 야. 근데 아까 지금 오스트리아가 조약을 이제 맺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약이 뭐 줘요? 금방 안 맺어져요, 또 이게.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도 유럽의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지금 혁명이 일어난 이 총재 정부하고 쉽게 조약을 체결해 버리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되게 길어집니다. 거의 6개월 정도 협상이 길어지고 끝내는 이제 campo formio 조약이라고 해서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랑스한테 롬바르디아를 양도한다. 그 대신 그냥 양도하는 게 아니라 베네치아를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1대1로 맞트레이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 도시를 묶어서 롬바르디아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걸 받고 베네치아 하나 주고? 아 근데 베네치아의 상징성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베네치아의 상징성이라는 건 이탈리아 전체에서의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리 전에 이탈리아 전쟁할 때 얘기했잖아요. 베네치아 공화국은 걔들은 전 이탈리아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은 롬바르디아 공국에 묶어 줘봤자 우리가 왜 이럴 사람들이야. 베네치아 공국의 하나의 그 1년 세수입은 전체 이탈리아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다. 난 날개를 달고 있다. 와 이제 어이, 뭐. 딱 제대로 나폴레옹의 시대가 왔네요. 아니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앞서서 왜 박사님께서 나폴레옹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가진 지위와 그레이드에 따라 옆에 있는 여자가 약간씩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조세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나폴레옹의 최대 불가사의가 하여간 조제핀과의 네. 아, 그러니까 저분은 조세핀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네. 모든 게 불가사의인데 우리 눈에만 불가사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불가사의여서 어머니, 누이, 형제 도대체 왜 쟤랑 결혼했니? 그뿐이 아니야. 왜 쟤랑한테 저렇게 하니? 왜 너는 쟤랑 저렇게 사니? 모든 사람을 미치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세인트 헬렌한테도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랬어요? 이거 받아 적던 분이. 도대체 왜 이랬어요? 답은 책을 읽어보세요. 아 뭐예요? 여기서부터 29금이에요. 말 못해. 29금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아무튼 이탈 결혼하고 얼마 안 돼, 한 달, 두 달 금방 이탈리아로 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를 본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조세핀한테 빠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네. 그래서 매일 조세핀한테 편지를 써요. 이 편지도 19금이에요. 우리 생각에 나폴레옹 같으면 좀 우아하게 썼을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노골- 징징댔을 것 같아요. 아니 노골적인 얘기가 정말 많아요. 노골적이요? 네. 아니 정확하게 말해 징징된 것도 많아요. 아까 왜 기절했다면서요? 그런 네, 모습을 뭐 보면서 징징대는 약간 거부터 남녀 안에서의 나폴레옹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징징댔을 것 같아. 누나 나 보고 싶어.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톤이 달라요.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밀라노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총재 정부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조제핀한테는 다릅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 당신은 무관심한데 난 어쩌란 말이요 막 이래요. 아 이때도 밀당을 하고 있었구나. 네. 조세핀은. 근데 진짜 이 조세핀이 대단한 게 이제 진짜 프랑스의 뭐 최고 권력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실세가 됐죠. 아직 그 권력자는 아니지만 실세가 된 건 근데 맞는데. 요 하기 전에 사연이 있는데 네. 혼자 이탈리아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승리해서 들어갔을 네. 때 아니 나폴레옹이 도시에 들어가니까 궁정 같은 걸 줄 거 아니에요. 네. 오스트리아군의 2차 공제 비름저가 오기 전에 네. 처음 들어가서 이겼을 때 밀란 들어가서 이제 딱 궁전을 줬단 말이죠. 조세핀한테 편지를 써요. 와라. 내가 이제 집도 궁전에 이탈리아 궁전에 살고 있다. 편지도 안 봐요. 조세핀은요? 와. 바람 이쯤 피느라고. 되면 조세핀은 안익십, 진짜 안익십.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람 피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남자 있었는데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쏙 빠지. 그 애인 이름이 샤를이에요. 아니 그 이름이 샤를이 아니라 찰스예요. 찰스. 조세핀한테 왜 그랬어요? 난 그렇지 않거든요. 난 안 그래요. 뭐가요? 뭐가요?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줘야. 아니 아까 읽었잖아요. 뭘 또 에이, 읽어? 다 안 읽어주셨잖아요. 밀라노에 도착했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당신을 내 품에 꼭 안기 위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서둘러 집에 왔는데 당신이 없었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파티를 다니고 있다고. 파티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아, 다녔다. 그게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당신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나폴레옹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순간적인 변동으로 나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것은 무관심뿐이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단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당신 내게서 멀어졌고 준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하잖아. 세환이 삐졌죠?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그나마 나는 이게 저희 내가 말할게. 제가 진짜로 기자님이 나한테 보낸 톡 이렇게 공개해도 돼요? 안 돼. 근데 이거는 밀라노 온 다음이고 네. 처음엔 오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네.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편지를 써요. 뭐 더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샤를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요. 그 툴렁에서 했던 쥐노하고 아, 네. 나폴레옹 파리 진압할 때 얻었던 뮤라 그 유명한 기병대장 둘을 보냅니다. 네. 야, 여자를 데리고 가라고? 쥐노 그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폭풍우 쥐노라고 불렀던 거. 네, 보냈어. 근데 쥐노가 나폴레옹 비는 정말 잘 맞췄고 네. 딱 갔더니 눈치를 다 챈 거야. 아 얘가 누구랑 해서 이제 딱 조사를 하고 미라는 딱 가더니 조세핀하고 저녁 먹고 침대로 가요. 미라가 보기 드문 미남이었습니다. 훤칠한. 아 이쯤 되면 진짜 조세핀이 어떤 그러니까. 사람인지 조세핀 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조세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프랑스란 나라 자체에 대한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이 뭐 그분도 그 동네도 이런 분들. 아 이거 개인이니까 조세핀 개인. 그래서 둘이 왔어요. 미라는 아무 말 없고 그냥 안 오신다고 그러고 쥐노는 제가요 이렇게 다 꼰질렀어요.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 이쯤 되면 이혼해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난 아쉬울 것 같다. 아 이럴 이혼이 것 아니고 같은데. 둘 다 길로틴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되면. 이럴 것 같은데 또 통사정을 해. 안 와.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총재 정부에 편지를 보내요. 이 여자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하니까 조세핀이 아파서 나 사표 내고 집에 가야겠다고 그래요. 아, 진짜 애절하다. 총재 정부가 보니까 이게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야 나폴레옹이 전쟁도 잘하지만 이거를 참 잘하고 있는데 얘가 안 오면 교체하는 동안 안 올 거 아니야 돈이.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조세핀이 보내. 어떤 협박에 의해서 조세핀을 마차에 강제로 태워요. 그랬더니 조세핀이 샤르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요. 이게 여행을 떠나는 거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세핀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어떻게 봐도 해요. 예,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같이 나타나. 나 왔어. 그랬더니 인사해, 나폴레옹이 샤를이야. 그러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샤를한테 관직을 줘요. 대신 저쪽으로 파견 보내요. 멀리 보내요. 교수님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업다운이 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말 무던한 사람. 정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살이 나오실 것 야 같아. 이거는 뭐 부처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래서요 보내서. 그래서 잠시 조세핀하고 있었는데 네. 오스트리아군이 또 쳐들어왔잖아. 갔죠. 그래서 틈나서 와보면 없어. 조세핀은 저쪽에 가 있어. 이런 편지 쓰는 거야. 왔더니 없더군. 없어. 또 샤를한테 갔어. 제발 좀 와줘. 안 와. 아. 여기서 또 한 번 기절해. 뽀로로. 뽀로록. 와, 진짜 재밌다. 이런 이 불가사의한 관계가 시작해. 아니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사실은 작은 섬의 출신으로 뭐 많은 좀 차별도 좀 당하고 네. 뭐 가족도 그렇고 어머님이 잠깐 이제 그 좋은 새아버지 밑에서 조금 이제 힘을 좀 이제 키울 때도 있었지만은 네. 어머님도 결국 버림받고 가족들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네. 이제 나폴레옹 가족은 뭐 코르시카가 낳은 진짜 용이 된 거잖아요. 아이 뭐 이제 꽃길이 놓인 거죠. 그때 이제 앞으로 계속 출세를 하는데 네. 이제 뭐 챙겨줘요. 그러니까 동생을 이제 장교 뭐 부관으로 쓰기도 하고 어디 장교로도 임명하고 나폴레옹 여동생들의 인기도 막 올라가요. 그리고 나폴레옹 덕택에 형 조제프는 이제 코르시카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프랑스 공화국 영사로 임명되고 그리고 이제 조제프가 이때부터 원래 이 사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나폴레옹의 재정을 저 사람이 다 담당해요. 와 그러면은 이제 돈은 뭐 그냥. 거기서 봐. 근데 그 돈이요. 음. 아까 그 롬바르 공화국도 털어먹었고 베네치아도 털어먹고 오스트리아도 털었고 나폴레옹 돈은 어마어마해졌겠네요.
공식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뜯어낸 돈이 6천만 프랑이에요. 가만있어 봐. 아까 200만. 그러니까 그게 250억 이라고 250억이었는데 30배니까. 저 뭐야 이거? 그런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제프가 이거를 다 관리를 하는데 네. 나폴레옹이 조제핀하고 이혼한 다음에 조세핀이 가서 살았던 곳이 말메종이라는 곳이에요. 그 파리에서 기차 타고 좀 가야 되는데 그 저택이 뭐 33만 프랑인가 뭐 그랬대요. 그것도 이때 삽니다. 버는 돈으로. 아니 이제 오스트리아의 전쟁 끝나면서 프랑스 동맹도 붕괴가 된 건데 그럼 이제 남은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이때가 이제 1차 프랑스 혁명 전쟁이었는데 이때가 대프랑스 동맹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혁명의 기운이 퍼지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육군에서 가장 중추적이었던 오스트리아가 망했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와해됐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해상에서 프랑스군을 봉쇄하고 있던 이제 영국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이 영국도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영국을 원정 가자. 두 번째, 영국의 돈줄을 끊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돈줄은 인도였어요. 인도를 식민지화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인도가 중요했었는데 그렇다면 인도와 영국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집트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 이집트를 중간 기지로 해서 인도에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 보급 기지를 끊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결심합니다. 이때 나폴레옹 머릿속에 있던 건 알렉산더 루트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갔다가 인도까지 페르시아해서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 내가 인도까지 가겠다. 뭐 이런 말도 했대. 당신이 간 길 내가 못 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할 때 명분은 그런데 그게 전부였느냐라는 또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의였던 아니었던 이집트 원정이 나폴레옹의 명성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나폴레옹이 대단한 점인데 보통 정복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탈리아 가서 그림도 캐왔잖아요. 네. 이집트 가면 털 거 많다. 이게 나중에 병사들한테는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생각한 게 이런 예술품 이런 건 털어만 올 게 아니라 명성을 높이자. 그랬는데 당시는 이집트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유물은 워낙 로마 시대부터 캐왔잖아요. 네. 온 유럽에 오벨리스크 없는 동네가 없어. 그러니까 이집트에 엄청난 유물이 있다는 건 다 알아. 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없어요. 네. 자기 집은 전쟁하러 가잖아. 어. 이번에 가는 김에 내 권력을 이용해서 이집트 유물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자. 이거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군인으로선 하기 힘든 어. 생각이죠. 아니 이게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인가요? 그 이탈리아에서 말했잖아요. 갑자기 눈이 높은 데로 갔다. 자기 입으로 그래. 자기가 사실 이탈리아에서 해보고 어떻게 보면 절반도 맞는 말이에요. 야전군 지휘도 안 해봤잖아. 근데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 나는 갈 때까지 가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 말로 했대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천재적인 장군과 천재적인 지휘관이면 다 되는 걸까? 아니면 최고는 문화 예술과 사람들의 지적인 것까지도 포용을 해야 될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되게 건물 짓는 거죠. 그래, 파리 오페라 하우스 새로 지어줄게. 내가 뭐 문화예술기금 만들어서 배우들한테 지원해 줄게. 이런 거 하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거기에 전파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누가 이집트에 가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들을 파내서 이집트 학을 키우자란 말을 하겠어요. 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건 문화재 약탈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도 문화재 파가려고 하니까 폭동도 나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이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심지어는 그 나세르 같은 이집트 민족주의자도 캐간 것도 맞지만 제가 이집트 학문에 공헌한 것도 맞다. 우리도 쟤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신기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쓰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도난 수준이었지만 내가 여기서 체계적인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가겠다고 그래요. 아 정말 역사에 없던 일을 합니다. 그럼 그거 피라미드 코에다 대포 쐈다는 건 낭설이군요. 그건 싸우다가 아니란 스핑크스 설도 코가 떨어진 게 예, 예. 그것 때문이다. 예. 근데 그것도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대포 때문에 깨졌다는 것도 있고 아니란 설도 있는데 어쨌든 보호하려고 한 건 맞고 이걸 또 약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상을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처음엔 장대한 꿈을 꾸는데 이때는 이미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학술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학술원 회원의 3분의 1을 데려가겠다고 그래요. 더 재미난 거는 사실 이집트에 가서 뭘 연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될지도 몰라요. 요게 또 대단한 건데 보통 이집트 유물 연구하러 간다면 고고학자나 미술관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네. 엔지니어도 데려가고 별 사람 다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 엔지니어들이 가서 요즘 우리가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파서 이거 비싼 거네 이게 아니고 가서 유물을 보고 과학도 엔지니어 기술학까지도 같이 하면서 요즘 말로는 융합 이런 걸 해요. 이래서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어요. 엔지니어를 많이 데려간 이유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군사 개혁하면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럽 국가니까 어디든 재분소가 있어서 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집트는 그게 안 돼요. 이집트에 이런 재분소가 없을 뿐더러 밀이 널려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냐. 이거 밀을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거기서 맷돌도 해봤대요. 네. 근데 탈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데려가서 거기서 재분소 만들어요. 나일강 주변에다가 풍차 만들어서 재분소 만들고 빵 구워서 그 빵으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려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문과 실용은 나눠지는 게 반드시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기자님 말씀대로 맷돌을 돌려보다가 뭐 하다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 유물을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미술가나 조각가가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균형, 비례 이런 것만 본다고. 근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보면 다른 걸 또 찾아내거든요. 이게 근대 학문 발전에 굉장히 공헌한 거예요. 고고학자가 기본이고 화학자, 물리학자도 데려가고 기구조종사는 왜 데려가냐? 그거 기구조종사를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병 관측하기 가장 좋은 게 기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요즘도 그렇지만 드론 띄워서 보면은 또 딴 게 보이거든요. 네. 저도 성 같은 데 가다가 드론으로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내가 그걸 보냐고요. 걸어 다니면서 볼 때하고 또 달라요. 수질학자도 데려가고 박물학자, 심지어 음악가, 화가 다 데려갑니다. 물론 화가는 이제 사진 찍는 네. 용이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학술원 회원을 다 데려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인간 세상이 참 재밌는 게 학술원 회원쯤 된 분이 거길 왜 가요? 새로운 유물이니까 새로운 꼭 그럴 것 같지. 음.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는 뭐 존경 다 받는데 사막의 전쟁터를 왜 가?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는 내가 연구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가자 그러니까 안 가. 심지어 나폴레옹 밑에서 가장 크게 출세했던 다비드, 그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이거 그렸던 사람 네. 따라갈 것 같죠? 네. 안 가요? 내가 파리에서 그래야지 뭔 소리야? 안 가. 지금 자기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못 간다고 얘기를. 이미 다들 배가 많이 부르군요.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평균 연령이 25살이에요. 젊은 사람들. 네, 그래서 학자를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누군 그래도 이게 거짓말이래. 25살짜리 학자가 어딨니? 조수도 요즘 말로 하면 다 그냥 조교석 과정생, 대학원 과정생밖에 안 되는 애들 데려갔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사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학술 잡지까지 발간합니다. 대단하잖아.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만 머리를 쥐어짜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학술을 하는 그 연구자들을 데려간다는 건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또 하나 그 어떤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어떤 제국의 전체 유럽 통합의 황제로서 통치와 업적도 동시에 이때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그거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가 학문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없었으면 이게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나오려면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나요? 학자 아닌 이 젊은 모험가들이 한 167명이었다고. 원래는 더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간신히 긁어먹어서. 근데 나이 50세 된 분도 있긴 있었어요. 16살짜리도 있고.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다 같이 공부하러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쟁을 하기 위해, 전투를 하기 위해 가는데 그렇다면 이 전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가게 되는 건가요? 1798년에 툴롱, 이제 툴롱에서 출발합니다. 야, 툴롱에서 가요 또? 예. 시작도 뭐 수송선이 130대, 호송함대 13대, 쾌속 범선 42척,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보조 지원함. 함정들, 이런 걸 데리고 가게 되죠. 수송선 130대, 총 다 해서 거의 한 200여 되는데 이 여지껏 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선단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게 영국 해군을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영국 지중해 함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막 툴롱 막 둘러싸고 막 이랬잖아요. 지브롤타에 영국 지중 함대가 있었죠. 네. 거기서 출동해서 딱 오면 금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모르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절대 나폴레옹 아닌 애는 이런 모험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영국은 몰라요? 아, 눈치를 챕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밀리에 할 수 없죠. 워낙 대규모 그럼요, 선단이에요. 엄청난 선단인데. 그래서 사실 프랑스 내에도 영국 속보원들이 좀 있었고 이제 넬슨한테 얘기를 해요. 네. 넬슨한테 귀에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브롤타에 있었던 영국 함대의 규모에 비해서 프랑스 원정 함대의 규모가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브롤타 함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봤자 가서 깨질 게 분명하니까 본국에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리자. 본국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진짜 개구리 점프 한 번으로 딱 가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영국 선단이 오기 직전에 상륙을 해서 무사 상륙을 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갔네요. 네. 그래서 상륙을 해보니까 군대만 한 3만 5천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이런 학술원 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도 있었죠. 그렇지만 아까 이세한 기자님께서 영국이 눈치를 못 챘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대처가 늦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영국군과는 언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건가요? 영국군은 일단 육상군이 아니고 해군이 와야 되니까 네. 이때는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보호령 같은 건데 사실 영국군은 주둔군은 많지 않아요 원래. 그 영국은 항상 그래요. 니네는 우리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 보호 그렇게 얘기 많이. 그래서 기존의 정권을 살려놓고 이제 속령처럼 하기 때문에 게임에 많이 등장하는 맘루크군이라고 이집트 군대죠 뭐. 그때 맘루크군이 나오는데 이집트가 돈이 많아서 군대는 화려했답니다. 이 또 이집트 사람들이 또 폼생폼사야. 또 낙타타나요? 아, 이게 말 못해요 이게 또. 옛날부터 고대부터 이집트 군대는 폼생폼사야. 그래요? 그리고 별로 이겨본 적은 없어요. 그게 현대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게 깨져가지고 참. 그래서 이제 맘루크랑 붙는데 이게 그 유명한 피라미드 전투라는 건데 그때 나폴레옹이 선전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피라미드가 안 보였다는 소리 있더라고. 저 그림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피라미드 전투인 걸로 이름을. 그림을 배경으로 그래서 지금 뭐 장렬한 연설도 전투가 뭐 수천 년의 역사가 너희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뭐 이랬대는데 아니 그때 병사라는 애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세모난 저거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글쎄 뭐 그런다고 뭔 소리 했겠어. 그래서 저 그림 나오죠. 정확히 보면 꽤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갖다 붙인 얘기지 그게. 그리고 솔직히 저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 원근법이. 정도면은 백두산이야. 근데 이제 이런 전근대적인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돌격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패착이라. 와. 더군다나 저기 피라미드 주변이라면 분명히 모래 벌판이었을 거예요. 네. 뭐 구름도 없고 산도 없고 거기서 돌격을 했으니 이게 되나? 대포와 총을 대포도 보자면. 있고 총도 있고 얘네는 방진 짜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맘루크의 돌격대가 뭐 깨끗하게 여기서 전멸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바로 카이로에 입성을 하고요. 네. 3주 만에 깨끗하게 이집트 끝나서. 정복을 끝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전력차가 너무 심한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아름답게 이겼어요. 네. 참 이렇게만 전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여기서 또 알렉산더 흉내를 막 냅니다. 알렉산더가 전 이집트를 2달 만에 정복하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지. 이건 스스로의 경쟁이죠.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분은 2달 걸렸어. 근데 사실은 육군이 지금 들어와서 맘루크를 처치하고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했지만 이들을 태운 호송선단과 배들은 200여 척 가까이가 있는데 넬슨이 지금 본국에서 왔잖아요. 한 18일 정도 늦게 와요. 네. 18일 정도 늦게 와서 딱 보니까 프랑스 함대들이 항해 쭉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게 다 이미 갔네. 그럼 어떻게 된다? 배라 덮으셔요. 그렇죠. 보급선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네.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쏴서 공격할 것 같잖아요. 네네. 프랑스 함대하고 해안 중간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양쪽을 칩니다. 뭐 얼마나 자신감이 그래서 있어요. 부두 쪽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군 함대하고 네. 같이 양쪽에 동시 공격을 해요. 근데 이거 그 얘기는 나폴레옹이 동시에 그때 공격을 했던 받을 수도 작전 있는 거야. 아 근데 워낙 영국 해군이 기습으로 느닷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혀 프랑스군은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이 전투로 넬슨이 완전히 영웅이 돼요. 아니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에 뭐 몇 해 전에 나폴레옹이 했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으로 세상은 들어가서 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만 있는 세상은 없어. 여기서 프랑스 함대가 깨끗하게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군대는 이집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 지중해. 그러니까 넬슨의 함대는 상륙병력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해안 봉쇄를 통해서 나폴레옹을 괴롭힐 수 있었죠. 근데 나폴레옹이 그걸 다 예상해서 엔지니어들 데리고 가가지고 풍차 만들고 우리는 닐 털어먹으면 되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나폴레옹이 이제 몇 가지 공격에 빠져요. 첫째가 여기 오니까 또 패스트가 돌아요. 아. 근데 일단 보급이 끊어진 것도 문제지만 네. 패스트가 돌고 또 하나가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설이 있더라고. 땅 속에서 유물을 파내갖고 그러려고 내려갔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봐라 봤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땅 같지만 파면 보물 나온다. 근데 솔직히 요즘 우리가 가서 대형 박물관 같은데 가서 이게 뭐 람세스 상이에요. 보니까 그렇지. 거기서 농사짓던 프랑스에 농사짓던 애고 땅 팠더니 돌 나와. 야 이게 보물이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라리 땅 파서 먹을 게 나오면 더 좋아하겠네요. 그게 뭐 건축가들 가서 뭐 원주 야 이게 로마 시대 유적이야. 제가 이번에 답사 갔는데 옆에 한국 분들 쫙 오더니 그 대학생인지 딸들이 다 그러더라고. 이거 보러 여기 왜 왔어? 돌밖에 없잖아. 거기서 만약 제가 이게 로마 시대 유적이 막 그래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분명히 이래서 뭐래? 안물 안공.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뭐 패스트도 퍼져. 병사들은 병사들 나름대로 지금 답답하고 싫어. 뭐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낭만에 영국이 봉쇄했어. 고립됐지. 그러니 막 사이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먼데 나오면요. 잘못하면 반란이 나요. 어허. 본국에선 반란이 안 나는데 어허. 네. 이게 고립된 지역이 오면 반란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그림이 나왔는데 네. 이 패스트가 그 당시는 왜 생긴지 잘 몰랐잖아요. 이거. 네. 공포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다 그래서 화가를 데리고 가서 그 자파에 있는 야전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병문안을 막 가는 거군요. 패스트 환자들을 위문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손을 벌벌 떨면서 손까지 잡았대. 그러고 물론 나와서는 잽싸게 도망갔다 그러는데 순수 독재. 아 그랬겠죠. 아무튼 저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 그림이 그거예요. 가서 저 패스트로 죽어가는 병사들하고 탁.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고 딱 차각차각 찍고. 그걸 해야죠 그러면. 근데 저게 효과가 꽤 컸대요. 아 그럼요. 최고주의관이 와서 그 병든 병사들을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보급로가 끊긴 상태면 언젠가는 말라서 끝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해서 오스만 트루크가 네. 프랑스의 선전포고 아 지금 본국에서요? 네. 나폴레옹한테 전갈이 와요. 야 지금 오스만 트루크가 우리한테 선전포고했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결을 해보라고. 나폴레옹은 지금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헤엄쳐요? 여기서 이집트에서부터 오스만 트루크까지는 육로로 그 돌아서. 육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이레나이카를 돌아가면 바로 터키잖아요.
물론 사이레나이카를 돌아가려면 뭐 우리가 예전에 중동전에서 봤던 많은 도시들을 거쳐가야 되죠. 엄청 멀어.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선수를 칩니다. 이제 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1799년 2월 10일에 가요. 근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중포 없이 가요. 병력만 데려갑니다. 또 못 때려박아요? 아니 그때는 때려박을 아니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 포가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포. 네. 중포와 이런 그 작은 그러니까 가벼운 네네. 포가 있어요. 경포는 데려가요. 그래서 1만 3천의 병력을 건드리고 이제 카이로를 떠나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지명은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카티지, 엘 아이리시, 가자, 자파. 오. 예전에 중동전에서 우리가 쭉 봤던 네, 도시들이죠. 네. 여기를 쉽게 손에 넣었는데, 근데 그 위쪽 사이레나이카 위쪽부터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가자 지구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쪽부터는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십자군 전쟁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예, 여기서 이제 몇 번 실수를 해갖고 대패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 열받아서 학살도 하고 야파에서는 엄청난 학살을 하죠. 영국군 요새를 함락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대. 네. 네. 그랬더니 항복했대. 근데 거기서 어딜 가겠어 걔들이? 민간인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항복했더니 저쪽 요새로 간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잖아. 두 번째 또 포위를 해요, 야파에서. 항복하면 이제 살려주겠다가 항복을 했더니 다 죽여. 샤그리 죽여버려. 어차피 니네 여기서 풀어주면 또 저쪽 요새 갈 테니까. 그리고 이게 나폴레옹이 잔인할 때 확실하게 잔인해. 그리고 우리 지금 보급선 없다. 총알 아껴라. 그래서 나중에 총검 바다로 밀어 던지고 네. 이렇게 해서 학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프랑스 내부에서 커다란 일이 생깁니다. 내부에서요? 반란? 다음 이야기. 공교롭게 시작한 이집트 원정이 난관에 부딪히고 게다가 오스트리아가 다시 프랑스의 공격을 개시하는데 위기의 나폴레옹, 과연 그의 선택은? 3인 통령 체제도 어떻게 보면 3도 정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자기가 1통령이고 2통령이 캉바셀에서 3통령은 얘는 군주주의자 출신이에요. 카이사르가 3도 정치 만들고 한 게 갈리아 원정이에요.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외적의 위기는 있을 때 이거를 하나로 잡으려면 역시 갈리아를 정복해야 된다. 알프스를 넘는데 메세나 쪽으로 제노바 쪽으로 넘는 게 네. 아니라 북쪽으로 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이제 멜라스가 먼저 움직여서 제노바의 마세나를 포위해 버렸어요. 만약에 이 뚫리는 길로 오스트리아군 주력이 들어간다면 혁명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동안에 얘가 제노바 포위전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마세나 보고 버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